정말 그 한인 기업 중에서는 화장품 유통을 가장 잘하는 나이스 유영국 법인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장님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리테일 베트남의 유영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여기 그 베트남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네. 어떤 계기로 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2011년 3월에 베트남에 처음 왔고요. 네. 본래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다가 아무래요. 네. 베트남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베트남에 왔다가 네네. 다시 아모레퍼시픽에 재입사를 하고 네네. 최근에는 이 나이스 그룹에서 베트남에서 화장품 사업을 네네. 하신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네네. 지금 이제 미용기기라든지 네네. 화장품을 베트남에서 유통 판매도 하고 네. 한국에서 베트남에 진출하시려고 하는 소비재 기업들 네. 컨설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유익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11년이나 되셨어요. 네. 그 미용과 그렇죠 화장품 쪽을 네. 전문으로 하셨는데 네. 그 혹시 베트남 그 화장품이나 미용 시장이 네. 11년 전과 최근에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11년도 아니고요.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베트남은 화장을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베트남의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화장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네. 화장은 말 그대로 본능이기 때문에 네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더 비싼 브랜드 쓰고 안 쓰고는 있을 수 있으나 화장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트남은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수단이 잘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네, 시내버스가 거의 없고 지하철도 없고요. 지하철도 없고 네. 지금 뭐 공사 한참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 이제 오토바이 대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네. 헬멧도 써야 되고 햇빛이 너무 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 먼지가 얼굴에 많이 묻기 때문에 네네. 화장을 하기가 힘드세요. 그렇네요. 특히 이제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우기이기 때문에 네. 비를 맞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화장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큰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우버와 그랩, 네네. 이 공유 자동차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네네. 이제 중산층 이상들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이 그랩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네네.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선크림을 바르고 다닌다든지 하는 네네. 게 좀 많아지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에 출생하신 분들, 네네. 젊은 소비자들은 네네. 이제 화장을 더 많이 네. 하는 이제 연령층들인 거죠. 그렇네요. 그들이 이제 주요 소비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화장품 시장이 급격히 지금 성장해 가고 네네. 있는 단계입니다. 돈도 좀 넉넉해졌고요. 돈도 예전에 넉넉해졌고요. 비해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볼 텐데 네. 그 대한민국 화장품이 네. 베트남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점유율로 보자면 절대적인 건 맞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왜곡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코트라 자료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화장품 이 양이 베트남이 특히나 네네. 높은 편이에요. 근데 네네. 한국에서 봤을 때는 수출한 것인데 네. 베트남에서는 그거를 보따리로 가져온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보따리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밀수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물량 중에는 베트남 북부에는 항구를 통해서 물건이 정식으로 들어와서 네네. 중국이 요즘 꽤 몇 년 전부터 한국 제품들이 수입하게 막혀있죠. 막혀있죠. 홍콩이 원래 그 주로 통로였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베트남 하이퐁으로 물건이 도착을 했다가 육로로 트럭을 통해서 중국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베트남에 들어온 물량이 다 베트남에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중국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네네.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따리로 들어온 물량들도 꽤 많은데 네네. 예를 들면 통계에 잡혀 물량이라 하더라도 이 보따리로 베트남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면 네네. 한국에서 베트남에 진출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본인들이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보따리로 가져온 물량들은 워낙 가격이 싸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금 냈고 다 내고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면 네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경쟁이 좀 치열하죠. 많은 제품이 그렇겠네요. 아주 많은 제품들.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보따리로 들어온 제품의 물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아요. 1대1 정도.
그러면 법인장님께서도 처음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한국 굴지의 브랜드 아닙니까? 네네. 브랜드 제품을 들어오셔서 그 제품이 사실 비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올 수는 없었을 거고요. 들어와서 그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보따리상과 경쟁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겠네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네. 이제 한국에서 수출을 많이 네네. 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네네. 뭐 서울의 화곡동 같은 네, 데서 맞습니다. 그 물건이 넘어온 것들이 파는데, 저희 직원들이 항상 불만 중에 하나가 이 보따리 물건들 어떻게 한국에서 막느냐. 막을 수 없느냐 하지만 또 이 정상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고객과 네네. 온라인이든 지인 판매든 이 보따리로 들어오는 물건을 또 사시는 고객들은 네네. 또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본인의 얼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믿을 수 없는,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품을 꺼려하는 고객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 라네즈 같은 브랜드 중에는 중국산 가짜 제품들도 난립한 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의 남부지방의 메콩델타 쪽에 출장을 가서 보면 네네. 가짜 제품을 쓰셔가지고 피부가 괴사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베트남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알고 많아서 있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 3대 이커머스 중에 하나인 티키라고 하는 사이트는 네네. 정상적으로 통관한 제품임을 증명해야지만 물건을 판매했었거든요. 아, 네. 그 사이트만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네요. 네. 저도 중국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요. 한 18년 정도 살았는데 네. 중국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지만 네. 정품을 반드시 엄하게 인증을 하는 사이트만 운영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네. 베트남도 같은 이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나 그 가품과 정품의 이 싸움이 좀 문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 브랜드들이 사실 가품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초기 시장 진입할 때 네,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어떤 그 인지도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뿌리기가 예, 좋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성장 구매에 예, 접어들면 이제. 단속을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베트남도 사실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겠네요. 대대적인 가품 단속이나 뭐. 베트남 정부에서 작년부터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아마 좀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만간에 네네. 한 2, 3개월 내에 대대적인 밀수 단속이 있을 거라고 예, 예보가 예.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정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정식 통관한 제품을 판매하시는 걸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 뭐 어떤 형태로든 보따리로 네네. 밀수 형태로 물건을 판매해서 재미 보신 분들도 네. 많은데 이제는 좀 위험해지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세금 예. 당연히 내고 예, 팔아야 정상화 되는데. 돼야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약간 민감한 사항을 조금 여쭤볼 건데요. 우리 나이스 유영국 법인장님께서 그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비즈니스를 하실 때와 네. 뭐 베트남이 공식 종식 선언을 했지만 네. 코로나 이후는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상황이라든가 네. 비즈니스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 생활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화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뭐 코로나 전국에 접어들면서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베트남 사람들 원래 마스크를 많이 쓰거든요.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마스크는 2-3개씩은 항상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방역이 더 잘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밀수 관련된 거하고도 좀 저희 사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늘길이 끊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따리로 물건 가져오신 분들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뭐 거의 없어졌겠네요, 사실.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따리로 가지고 오셨던 이제 보통 베트남은 핸드캐리라고 부르는데 네, 맞습니다. 그 비용 자체가 물류비 자체가 2배 이상 올라 버렸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좀 네네. 가지고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서 물건 수입하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분들이 거기 99.99%이기 네네네. 때문에 오히려 한국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지만 베트남 분들은 딱히 큰 변화는 없어요. 네네. 지금 베트남은 코로나 이전과 현재 상황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지셨지만 맞죠. 내수 관광객을 하셨던 분들은 3, 4월 달에 많이 힘드셨지만 지금은 거의 회복을 했거든요. 우리 정상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사는데 딱히 지금 마스크 쓰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 길거리 돌아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네. 그러니까 안정화가 됐고
특히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따리 제품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 피부에 바를 수 있는 확실한 제품을 좀 찾으신 분들이 많아지셨기 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코로나 정서 다들 힘들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이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조금 더 늦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보니까. 코로나 네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온라인 쪽을 좀 맞습니다. 집중을 많이 하고 저희 거래처들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네.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커머스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한류 팬들하고 소통을 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팬데믹 기간 그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점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기사를 많이 보는 네. 분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분이라도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서 네. 잘하는 기업이 있어서 저는 너무 이제 기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한 가지 좀 민감한 부분 네, 여쭤볼 네.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네, 굉장히. 제가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인터뷰를 기획하게 된 의도도 이 현지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그런가를 네.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네, 네. 한국 기업이면서 베트남에서 아주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잘 또 극복하셨던 분들을 만나보고 있어요. 네. 법인장님이 보시는 그 유튜브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고 네. 실제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건 어떤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베트남 쌀국수 하면 네.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국물에 있는 쌀국수도 있고 네. 비벼 먹는 쌀국수도 있고 그 면발에 따라 굵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좀 틀려요. 네. 뭐 수십 가지의 베트남에는 쌀국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느 한 쌀국수만 가지고 그게 베트남 음식이다 네네. 하면 그거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 단편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트루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의견들이 네.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서운한 감정이 많은 거는 뭐 당연합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서운함은 있어요. 네, 서운함 당연히 있는데 네. 그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말한 것처럼 베트남에서 반한 감정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예. 최소한 뭐 제가 뭐 베트남 전국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베트남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 중에도 베트남의 반한 감정을 느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온라인에서 말만 하다 보면 네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MSG가 첨가된다고 하잖아요. 맞죠. 예. 이게 더해지고 더해져서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네네.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논란만 많이 깊어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좀 어려워하시는데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좋아할 사람들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일본이 동남아에서 장악한 시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일본이 각 나라에 쏟아붓는 자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만 유독 한국 기업들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하고 참 성격도 비슷하고 해서 잘 어울렸어요. 네. 그리고 7, 80년대, 아니 80년대에 일본이 베트남에 투자했다가 90년대 초반에 철수를 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5년 전부터 지금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에 다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장악하고 있는 게 많아서 끼어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네. 균열을 좀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하고 베트남하고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면 네네. 일본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 베트남에 더욱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집중된 수많은 이 생산기지가 리스크가 크다 해서 동남아로 대처 지역을 찾고 있는데 네네. 인도네시아가 이 베트남만큼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베트남이 가장 각광받는 곳이에요. 네네.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베트남에 대해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네네. 한국이 일찍 관심을 갖고 또 성향이 맞아서 여기서 잘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 네네. 이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물론 뭐 좀 서툴게 좀 미숙하게 또 한국이 베트남을 워낙 좋아하는 것만큼에 네.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맞습니다. 그거가 전체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보고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게 요즘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뭐 국가 대 국가 간에 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근데 그 우리가 베트남과 지금까지 쌓아온 정말 다양한 것들, 그리고 글쎄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아쉬움은 많은 건 분명한데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없고요. 예. 아니 오히려 한국 사람이라서 되게 우호적으로 여기서 네. 살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뭐 외국인이어서 힘든 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적의 외국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일본이 무상으로 그 베트남에 이렇게 해준 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일본에 가지는 그런 어떤 단일 감정처럼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일본도 좋아하고 한국도 좋아하고 다른 뭐 중국만 좀 안 좋아할 뿐이지 네.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던 관계에서 이렇게 그 관계성을 찾은 거지. 뭐 누구 일본을 더 좋아하고 없는 거고. 아, 그런 거예요? 예.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단기간에 베트남에 빠르게 우리 선배님들이 노력해 그렇죠. 주시고 네. 많은 기업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소중한 뭐 20여 년 동안의 노력을 네. 뭐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정말 빈대 잡으려고 초상관 태울 수는 없는 거니까 더 저 발전적 방향에서 많이들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도. 네. 예. 자, 그러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상황을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는 게 있고 그 예측에 의해서 준비하시는 어떤 신사업이라든가 네, 네. 비즈니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요, 지금쯤이면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한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렸을 거예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뭐 보류가 되거나 좀 많이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네네.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판도가 바뀐 게 아니라 아예 판도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베트남이 그걸로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완전히 다 판이 엎어져 버렸기 흔들려버렸죠, 때문에 아예 그냥. 예. 베트남처럼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게다가 방역도 잘하고 있는 이 나라가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고요. 베트남을 이번 기회에 더 이해하기 위한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 각광을 받고 투자자들이 더 많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잠깐 소개를 하나 할 게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 법인장님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예. 예. 정말 유익하게 읽었어요. 잠깐 그 책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쓰려고 썼던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이제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 생각나는 일들을 이제 네. 하나씩 페이스북이나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브런치에 올렸던 게 이제 모여서 책이 된 거긴 한데요. 네네. 이제 제가 뭐 베트남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이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누군가가 여기 와서 했던 경험을 예. 그 경험 위에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실패도 적어지고 네네. 더 앞서 나가게 되는데 네. 우리는 왜 자꾸 새로 오시는 분마다 다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책을 썼는데 예. 다행히 좀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아, 너무 너무 분석력도 좋으시고 너무 저도 감동을 받은 게 제가 중국에 네. 한 2, 3년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법인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치우치지만 네. 저는 베트남, 중국, 한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봐야 된다. 네.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래서 태국, 인도네시아로 한류가 더 셈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네. 베트남으로 내려온 거였어요. 비슷한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네. 생활을 하면 중국에서의 생활이 베트남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왔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또 너무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가끔 이제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 중에 네. 베트남 독자들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베트남 분인데 이제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셔서 네네. 되게 유명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도 계시고 예. 얼마 전에 연락받은 분은 한국에서 사신 지 10년 되셨는데 네. 유학 가셔서 지금 모 대기업 식품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네. 한국에 온 지 10년 됐는데
저자님 책 보고 베트남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라는 말을 베트남 분한테 들으니까 네네.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예. 저도 좀 뭐랄까 좀 더 베트남에 대해서 제가 더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예. 어쨌든 저도 베트남에 10년 살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네네. 베트남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네. 한국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베트남이 이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을 설명을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또 책임감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과 베트남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네네. 원래 친구지간에도 뭐 예를 들면 연인 간의 중에도 네네. 성격이 비슷한 사람은 좋을 땐 너무 좋지만 싸움 한번 터져버리면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싸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정부 대 정부 이런 갈등은요 시간이 가면은 해소가 되는데 네. 민족 대 민족, 개인 대 개인의 그런데 아픔이 있어버리면 치유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베트남을 여행을 못 오시잖아요. 네네. 오시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나온 말이 다 맞겠네라는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늘길이 열리고 베트남 와 보시면 이거 뭐 전혀 보던 거랑 다르네 이러실 맞아요. 겁니다. 그러실 네. 겁니다. 우리는 삼성이나 LG에 물론 영향력이 있죠 베트남에서. 하지만 기타 국가들도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베트남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인구고 지역도 많고 자원도 많다 보니 네. 이렇게 상승을 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누가 누굴 도왔다라는 말보다는 상생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은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패권 국가라 그러니까요.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는 베트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예, 속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어느 한 동남아 국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예, 네. 예, 저력이 있는 국가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한 포부, 베트남에서의 이제 목표 그리고 지금 어려움은 많으신데 뭐 이렇게 네. 좀 서로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격려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까지는 아마 한국에 저는 못 간다는 생각을 사실 지금 네. 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다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힘들지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요. 이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더 참아내면서 방향을 좀 찾다 보면 반드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겁니다. 예. 조금만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예.